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극한 호우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는 폭우와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상가, 농경지 할 것 없이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침수된 면적이 축구장 18,000개와 맞먹습니다. 이재민이 6,000명을 넘고 1,800여 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틀째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어제 400mm가 내린 비가 내린 광주 전남 지역에 밤새 또다시 같은 양의 폭우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준 기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는데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내리던 비는 7시쯤 그치면서 잠시 해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전과 낮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광주천 둔치는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광주 전남에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예보돼 수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천 등 광주 지역 3개 하천과 영산강 하구 일대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여전히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어제 하루 내린 것과 같은 최대 400mm에 달합니다. 영산강 하구에서는 벌써부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 남창 4교와 5교가 침수로 통제됐고 전남교육청에서 도청 사거리 등 일부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열차 운행은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 등 전라선과 호남선 등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전남에서만 2,400여 헥타르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상청은 극한 호우는 현대과학으로도 예측이 어렵다며 최신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천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인명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와 세종에선 주민 3명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고 충북 괴산에선 화물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하천 아래 화물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북 괴산에서 50대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와 부딪힌 뒤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시간당 50mm의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평소엔 풀이 높게 자랄 만큼 얕지만 사고 당시엔 폭우로 1m 이상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포도밭 옆으로 무너져 내린 하천 제방.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침수 걱정에 하천 인근 농경지를 살피러 나갔던 70대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딸이 신고 아버지가 밭에 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 밤엔 광주천 신안교 인근에서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층에 있다가 이제 창문 보고 밖에 봤는데 이쪽으로 떠내려가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보트는 물론 드론까지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이틀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전청과 세종 다정교 인근 하천에서도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충남 당진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지하실에 있던 8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광주광역시에 물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태가 처참합니다. 갯벌처럼 온통 진흙밭이 드러난 겁니다. 복구에 나선 주민들은 하루 종일 집기들을 닦고 빨았는데 쓸만한 게 거의 남지 않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 현장을 박건우 기자가 가봤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흙탕물로 뒤덮이며 하천으로 변합니다. 차들은 그대로 멈춰서 갇힙니다. 상점에는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업주가 문을 막고 버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계속 차오르니까 이제 뭘로 막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고 있었거든요. 광주의 한 전통시장은 빗물이 들어차 집기와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광주의 신안교 일대, 빗물이 빠지자 갯벌처럼 시커먼 진흙만 남았습니다. 당시 빗물이 차올랐던 흔적입니다. 어른 가슴 높이에 해당합니다. 직원과 손님 등 70여 명이 고립됐던 가게의 앞마당도 펄밭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고 가고 근데 밤사이에 또 비가 내려서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비에 젖은 각종 기계와 가지도구는 상가 밖에 놔뒹굴고 공구들, 장비들이 지금 다 잠겨버려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전기를 쓰는 기계들이기 때문에 시커먼 진흙은 닦아도 계속 묻어나옵니다. 참담했죠. 너무 막막해서 이제 천천히 지워야 되겠어. 일부러 작업복 입고 장화 신고 왔어요. 역대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광주. 오후 늦게부터 다시 비가 내리자 시민들은 복구는커녕 추가 피해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대 519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지역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1,000명 넘는 이재민들은 이틀째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대피소 생활 아주 불편할 텐데요. 이재민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충남 예산 고덕중학교 대피소엔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4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로 집을 떠난 지 이틀째입니다. 예산은 이곳을 포함해 13개 대피소에 이재민 412명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엔 지난 16일부터 3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어제 새벽 시간당 8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마을 회관 차량을 타고 마을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대부분 주민들은 생필품은 물론이고 갈아입을 옷조차 챙기지 못했는데요. 2제곱미터 0.6평 규모의 재난 구호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아산과 당진, 논산 등지에서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에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울 판입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비가 줄었습니다. 이 복구 작업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충남에서는 이번 비로 농경지 16,70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닭과 돼지 등 가축 7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침수된 주택에 물을 빼내는 등 복구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피해가 워낙 컸던 만큼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집에 쌓인 진흙을 빼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던 흙탕물에 침대와 가구 등 집기류들은 모두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 먹어가지고 가구, 이불이고 장롱 안에도 밑에 다 차가지고 지금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수돗물 공급까지 끊겨 복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아직 물이 덜 빠진 저지대 주민들은 손도 못 대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극한호우에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이나 농경지가 순식간에 잠기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달라진 강우 패턴을 고려해 하천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방 가운데 30여 미터가 폭탄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곳도 군데군데 누더기처럼 파여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의 한 축사에는 순식간에 강물이 들이닥쳤고 소들은 물에 빠졌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헤엄을 쳐도 나오지 못해요. 제방뚝에서 푹푹 빠지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이번 괴물폭우로 충남에서만 예산 삽교천과 당진천, 홍성 갈산천 등 4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실된 제방은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말 30분 사이에 한 30cm, 40cm 정도가 차 올라오더라고요. 이후에 아마 제방이 붕괴되면서는 급속하게 그냥 확 다.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극한호우에 농촌 지역 하천 제방이 제 역할을 못하자 하천 치수 설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간에 수위 상승이 바로 예견되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강우 패턴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설계 빈도 상향을 해야 되는 거죠. 200년 빈도의 설계 기준은 지난해부터 도심 하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수해를 입었습니다. 하천 제방을 높였는데도 괴물 같은 폭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는 차수막을 설치했었는데 역시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 기자입니다. 전기가 끊긴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조기 등 어류가 담겼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수산물들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지금 장사가 진짜 안 돼요. 하여튼 장사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상인들은 진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흙이 묻은 기계 부품을 물로 씻어냅니다. 치우고 또 치워도 정리할 것은 산더미입니다. 시장에 가득 찼던 물은 다 빠졌지만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은 그대로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1년 전 입은 수해를 복구하자마자 또다시 수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의 1년 걸리더라고. 작년에도 보니까 1년 걸리더라고. 이거 하나 하려면 하루 거의 이상 걸려. 폭우에 대비해 인근 하천 제방을 50cm 정도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수 강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당진천에 물이 이제 갑자기 급증을 하는 상황에서 빠지지 못한 거예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2년 전 60cm 높이의 차수막을 설치했지만 들이닥치는 빗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130세대 주민들은 전기가 끊긴 집을 떠나야 할 판입니다. 못 잘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더워서. 딴 데로 이동을 해야지.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 앞에 주민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구엔 어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노곡동 주민 20명 넘게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마을은 15년 전에도 집 80채가 물에 잠기는 큰 홍수가 났었는데 이후 만든 배수 펌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또 피해를 봤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 대구 북구 노곡동 거리. 빗물이 도로에 차오르더니 5분 만에 가게 앞은 물바다가 됩니다. 식당 손님은 급히 차를 타고 대피하고 다른 차들도 서둘러 이동합니다. 어제 대구에 내린 비는 시간당 최대 40mm,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26명은 고립됐습니다. 참을 수 없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포기하고 집에 너무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는 더 많은 비에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보다 더 갖고 횟수도 더 많았는 걸 기억해요. 5분 만에 물이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홍수에 대비해 만든 빗물 펌프장이 어제 폭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직원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 펌프를 작동하러 가니까 펌프가 작동이 안 돼요. 지금도 펌프가 전원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펌프가 물을 퍼내기 전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주는 제증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수로를 막고 있는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올린 양만 5톤이 넘습니다. 금호강 바로 옆 저지대에 있는 노곡동은 2010년에도 홍수로 주택 80채가 침수됐고 이후 배수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비 피해는 경남에서도 컸습니다. 18개 시군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창녕 등엔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축구장 550개 정도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밀양에서는 3층짜리 요양원이 물에 잠겨 노인 환자 수십 명이 119 보트로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 청도천 바로 옆에 한 노인 요양원. 119 구조대가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보트에 실어 구조합니다. 요양원 1층에 물이 가득 들어차고 주변 하천에서 넘어온 물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이렇게 집기들이 온통 물에 젖었습니다. 강물이 언제 갑작스레 더 불어날지 몰라 어르신 41명을 긴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차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드넓은 비닐하우스 단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경남 산청에 300mm 폭우가 내리면서 바나나 농장 안은 누런 흙탕물에 뒤덮여 엉망이 됐습니다. 나무들은 이제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걸로 돼버리고 열매들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경남 8개 시군에서만 581헥타르, 축구장 800개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겨 99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 300mm의 폭우가 더 예보돼 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오늘 오전까지 물폭탄이 쏟아지다가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였었죠. 하지만 잠시 뒤 자정부터는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됩니다.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 지금 잠수교 통행이 가능합니까? 네, 사흘째 쏟아진 비로 이곳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수교 아래까지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만 통제 수위인 5.5m까지는 아직 1m 정도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제부터 오늘 낮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낮까지도 서울에 있는 29개 하천 모두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오후 들어 잠시 비가 잦아들면서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현재 인천과 경기 남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오늘 밤에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수도권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100mm에서 많게는 1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문제는 예전에 없던 폭우가 여름철 일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한 지역을 집중 타격할 때 인근 지역은 폭우에서 비껴나 있는 대조적인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극한 호우 탓인지 기상 예측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기상청의 중부지방 레이더 영상입니다. 얇고 긴 모양의 보라색과 남색 비구름이 이 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어제 하루 충남 서산에 내린 비는 438mm, 1년치 비의 35%를 반나절 만에 뿌리며 200년 만에 한 번 올 법한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생겨났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와 크게 부딪히면서 중간에 비구름은 얇은 띠 모양을 나타내 좁은 지역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공기 간의 압축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그 사이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 서산 수석동에 물폭탄이 쏟아질 동안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대산읍은 강수량이 76mm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 강렬한 폭염이 많은 수증기를 증발시킨 결과 밤이 되면 폭우가 잦아지는 현상도 눈에 띕니다. 100년, 200년 정도의 빈도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존의 일기예보를 벗어나는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재난 문자 같은 특정 지역 맞춤형 예보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을 강조했는데 특히 옹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오산시장에겐 직접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내란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상청과 행안부,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엔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오산의 이권재 시장도 화상으로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전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고 이 시장은 통제 시점이나 구간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옹벽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예견된 인재일 경우 담당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
어제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와의 만찬과 관련해 파한대소 장면이 공개된 걸 놓고 국민의힘은 재난에 대처해야 할 대통령과 총리가 관저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며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극한호우에 각종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내가 탄 차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탈출해야 합니까? 네,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안 열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이 가슴 높이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 안팎의 수압이 맞게 되면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기다릴 수가 없다면 머리 받침대를 뽑아서 철제 부분의 봉으로 창문 가장자리를 깨야 합니다. 만약 집안에 있는데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문 밖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릎 높이 대략 50cm만 물이 차도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약 120kg 정도 되는 바위 덩어리가 버티는 힘이라고 하니까 물이 차오르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반지하의 경우에는 쏟아져 내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빠져나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종아리 정도의 수심으로 물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올 때는 상당한 유속이거든요. 대형 가전이나 차도 그냥 쉽게 떠내려 보낼 수 있는. 네, 반지하가 참 침수에 취약할 것 같은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반지하 주택 창문에 이렇게 고정식 방범창이 참 많은데요. 2022년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때도 이 고정식 방범창 때문에 대피를 못해서 인명사고가 났었죠. 많은 지자체들이 무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교체 지원을 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바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바퀴가 3분의 2 이상 물에 잠기면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른 그 위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물속에서 시동이 꺼지면 견인차를 꼭 불러야 하는데요. 계속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와서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도 끄는 게 좋은데 자동차 앞부분에서 회전하는 냉각 팬이 물의 저항을 받아서 모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길 운전 사고도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반자율 주행 등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폭우 때는 이 기능을 끄는 게 좋다고 합니다. 폭우 속에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장치들이거든요. 도리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가 있고 비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 웅덩이에서 차량이 접지력을 잃는 수막 현상이 났을 땐 당황해서 핸들을 꺾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야간에 폭우가 올 때 잘 보겠다고 상향등을 켜면 오히려 빗줄기에 빛이 반사돼서 앞이 더 안 보이니까요. 비가 약해질 때까지 안전한 곳에 정차해서 기다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사고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수칙 잘 알아놓으면 좋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열렸는데 조금 전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 기각 사유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1시간 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세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한 구속적부심은 쉬는 시간을 빼도 거의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3명은 14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구속 사유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있어 법이 금지한 이중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중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간 수치와 피 검사 자료 등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30분간 직접 발언했는데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에 대해 관련자들이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며 저를 위해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인멸을 해줄 사람이 있겠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100쪽이 넘는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혐의가 계엄 이후 발생한 별도의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구치소 측 답변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특검의 칼날이 친윤 핵심 의원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원 특검도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관들이 보좌진과 대치 끝에 권선동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막으시는 건 좀 위법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 지역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본부와 서울 본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보시려고 가는 거예요. 전 씨가 2022년 윤 씨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의혹을 수사한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집,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인이 이 의원, 이영훈 담임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야당을 정조준한 특검의 강제 수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실 그리고 국회의장실로 몰려가서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했고 힘자랑이 과하면 부러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는 당내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의원회관 권성동 의원실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권 의원은 특검의 수사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압수수색을 당한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못 나올 상황이냐 이거 의결 때문에 왔어요. 그냥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특검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건 윤상현, 임종득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정부에서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던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류 한 장만 가져가는 식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1년 전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 때처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적인 그런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 의장은 수사기관이 국회 안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가급적 임의 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수혜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해 충돌 지적에는 사과했지만 시세 차익은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정은경 후보자 관련 논란의 핵심은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마스크 업체 주식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팔았고 손세정제 업체는 매입 당시엔 전혀 다른 업종이었던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주식을 팔지 않아 시세 차익 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2017년부터 2천만 원가량의 배당 수익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익을 치료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창의 에탄올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배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배당은 받았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진단키트 업체 주식의 단타 매매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시젠이란 회사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회사로 이른바 정원경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말씀 주신 시젠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도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어김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질병청장이 마스크 주식으로 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줄 있어요? 웃기고 있네, 진짜. 인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의 농지를 소유한 데 대해선 실제 30년 동안 지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비롯한 장관 4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만큼은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여론을 종합해서 내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그 이상의 지금 보고를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여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에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부 기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대통령실은 이번 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 학계, 시민단체의 반응과 후보자 거취에 대한 의견 등을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내일쯤이나 종합 보고를 좀 드리게 돼 있어요. 입장을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논란이 된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결국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들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는데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넘실대고 검은 연기는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뒤 무언가 폭발한 듯 굉음까지 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화염의 기세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진짜 확산이 확 됐어요. 1분 안에 완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와르르 올라가더라고요.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어머니한테 이제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엄마는 뭐를 이제 수건이든 뭐든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입을 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냥 다 들여 마신 것 같더라고요.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은 옥상으로 피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밤 10시 30분쯤 진화했습니다. 주민 3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64명은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 합선으로 누전이 발생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전선이나 그런 걸 다 수거해갔습니다. 국가수 함정이 나와봐야 됩니다. 전기적인 요인 가능성만 일단 좀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엔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벽 없이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공기를 끌어들이면서 아궁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차된 차량들도 연료처럼 타버리면서 불길은 더 커졌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승용차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25대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불 끄는데 막 불꽃도 막 튀고 펑펑펑 소리도 나고 막 폭탄 터지지 막 불꽃 팡 하면서 이렇게 터지고 막. 이 아파트 1층은 기둥만 있고 사방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로 공기 유입이 많아 불이 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궁이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면이 개방돼서 산소 공급이 되고 또 불이 타는 그 불빛과 그 확산 연기가 대류 현상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실제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염은 이미 크게 번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열기하고 연기는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세탁기 조그만 데 거기 앉아 쭈그려 가서 물 있으면 되고 있다가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2015년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입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방산시장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걸로 보이는데 이웃 상인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가 건물 창문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소방관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립니다. 그 사이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낮 1시 20분쯤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만 새까맣게 나오고 그다음에 불이 깨진 소리가 들리고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2층에서 가게를 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같은 층에서 다른 가게를 하던 60대 남성도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주쳐가지고 아니 왜 불났냐고 무슨 일이야 했는데 내가 질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피해팅을 하다 보니까 감정 조절 못하고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대요. 이곳 방산시장에는 포장재, 공업용 본드 같은 불에 타기 쉬운 자재를 파는 상점들이 200여 개 밀집해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내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박찬대 후보가 경선을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자고 역제안한 겁니다. 원팀을 강조하던 두 사람 사이에 전대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이유가 뭔지 한송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첫 일정으로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우 피해가 확산되자 박찬대 후보가 경선 일정과 방식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고 정청래 후보도 호응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논의 끝에 주말 경선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기존 일정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후보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당대회 일정을 멈추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러자 정청래 후보는 차라리 일주일 앞당겨 원샷 경선을 하자며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전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박찬대 후보는 제가 정말 정치권에 들어와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정 후보 지지율이 앞서 있지만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싶은 박 후보와 현 상태대로 경선을 치르고 싶은 정 후보의 입장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었지만 두 사람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최고위원 폐지와 100% 여론조사 대표 선출 같은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옛날 방식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를 그럼 왜 만든 건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단 말이 많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2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80%, 국민 여론 20%의 기존 당대표 선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지도부 구성 방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룰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기본적으로 당헌의 개정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고위원제 폐지, 국민 여론 100%로 당대표 선출 등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단 2차례 회의 만에 혁신위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전당대회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로 예정됐던 4차 혁신안 발표를 미루고 최고위원제 폐지 대신 권역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대안을 추가로 냈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늘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저희가 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문제가 제기된 공직자나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소환제 관련 위원회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혁신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는 폭우로 하루 늦춰져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데 윤 위원장은 이번 의총이 당의 혁신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혁신안에 대한 당내 기류가 우호적이지 않아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 의회의 입장은 트럼프 의중과 배치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하원에 이어 지난 11일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대해선 상하원이 의견을 같이 하는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국방수권 법안에도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일방 통행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거 권리 견제 균형에 어긋난다 밀어붙이면 의회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번 상원 통과 법안에는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2항에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역사에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은 길재에 너무나도 유명한 시조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 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충신 길재가 회한에 젖었지만 500년 고려 왕조는 꼭 해야 할 개혁에 실패해 망한 겁니다. 소수 가문의 토지가 집중돼 백성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까지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개혁이 실패합니다. 그 다음 운명은 뻔했습니다. 정당의 흥망성쇠도 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꼴이 딱 그렇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진 깊은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상시국엔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인물과 사건이 필요합니다. 업사이드 다운,
아래 위가 거꾸로 뒤집힐 정도나 돼야 숨 쉴 틈이 생기겠죠. 그런데 막막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행과 비상계엄, 탄핵에 대한 사과, 단절, 인적 쇄신을 제시했었죠. 보시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냉소만 돌아왔습니다. 다구리라는 비속어까지 써가며 몰매 맞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했었죠.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난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적 문제는 단순합니다. 국민의힘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민주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행사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고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하는 인물이 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부터 타개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부정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점점 더 넓어지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부터 건너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민주 질서에 반하는 정치를 옹호하는 정당에 눈길 주지 않습니다. 7월 18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어디까지 망해봤니였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빗줄기가 굵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전남에 400mm 이상, 경남에 300mm 이상, 충남과 전북, 대구, 경북 지역에도 2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 강도를 보면 중부지방은 30에서 50mm, 남부지방은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